중국의 경제력 약화와 동시에 인도의 경제적 부상은 국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이미 중국을 넘어선 것은 물론 인도와 그 주변 소국가들의 동향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 일본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소국가들의 반응과 이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지정학적 변화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져오는 경제적, 전략적 기회와 동시에 던지는 도전들은 이 지역 국가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중국 또는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일본, 한반도, 몽골과 남아시아 지역 간의 유전적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 지역과의 역사적, 문화적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연구는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도 북동부 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와 같은 경제적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합니다. 인도와 남아시아 경제권의 성장은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화적, 유전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거래가 더 용이하다는 기대는 이 지역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와 무역 확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전략을 모색하고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인도와 남아시아의 경제적 부상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에서의 이들 국가들의 역할과 전략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서구 세계에서는 오래된 정근대적인 개념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로 인한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과 서구에서 널리 퍼진 민족주의로 인한 수많은 재앙 때문에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이 초기에 다민족 사회로 전환하였고 선진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략 60%는 자국의 순수 민족이고 40%는 외국인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를 내에서 다른 민족과 자신들만의 민족을 구분하는 것은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정치권에서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간대립과 서방 진영과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그라들었던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가진 일부 유럽의 정치 진영에서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극단적인 단일민족 사회인과 동시에 선진사회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를 동경하는 이전과는 다른 몸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매우 위험한 환상을 제공합니다. 노르웨이의 오토야 섬에서 발생한 고신문 동안의 악몽과 같은 사건을 생각해보면 범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는 노르웨이 짐권 노통당에 대해 이런 끔찍한 행동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한국과 일본의 단일민족주의에 대해 통경하며 유럽이 이런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극단적인 단일민족주의는 세계화 시대에서 다소 뒤떨어진 정근대적 사회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요구되며 심지어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도 이민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자국의 민족과 유사한 넓은 민족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언어는 다르지만 문법적으로 비슷하게 사용하는 유사한 언어권의 사람들 혹은 고대사적 민족의 흐름을 따르는 범민족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경을 열었습니다. 이런 예로는 앵글로색슨 게르만 노르딕 민족들 즉 북유럽 북미 서유럽을 포괄하는 민족주의 서양의 국가 간 공통체 형성이 있고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코포니 터키의 경우는 터키여권 연합을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민과 유사한 민족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괄하여 국제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기 위한 몸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경우 인구는 대략 7,500만에서 8천만 사이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아시아 민족 범주까지 확대한다면 상황은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몽골, 일본, 만주, 통북, 삼성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어와 어순과 민족 구문이 비슷한 잘 알려진 유명한 동부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 최근 급격한 세계 패권 다툼의 무대이자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 중인 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와 비슷한 이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시킴 왕국 60만 명, 인도와 중국 그리고 부탄 왕국과 네팔 사이의 터전은 엄밀히 말하면 인도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1975년까지 독립된 왕국이었던 시킴 왕국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왕국의 상징은 삼태극 혹은 사태극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티베트 버마 계통의 민족으로 한국인 혹은 몽골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한복과 비슷한 전통 목식을 갖추고 있어 한국과 매우 친숙합니다. 티베트어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므로 한국어를 배우기 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킴 왕국은 1975년까지 독립국이었지만 인구가 불과 60만 명에 불과하여진 인도계 국민들, 즉 네팔계 이주민들의 국민투표 결과로 97%의 높은 득표를 얻어 인도와 평화적으로 합병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이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합병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킴 왕국의 중요성은 티베신들의 정신적 고향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지역과 연관된 승려 파드마, 삼바바는 티베트가 쇠약해지고 시킴의 땅이 변형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고 이 때문에 현대의 티베트 불교 신자들은 여전히 시킴 왕국에 대한 정신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킴 왕조는 현재까지도 왕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네팔이 시킴 왕국의 인도 편입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음이 관찰됩니다. 이로 인해 네팔이 시킴 왕국의 독립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팔은 현재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만약 옆에 있는 시킴 왕국이 독립한다면 네팔에서 시킴 부탄을 거쳐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이 부탄 왕국 77만 명, 서구 여행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알려진 부탄은 누구나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품위 있는 왕족이 지배하는 이 신비의 나라는 티베트계 민족의 지맘체로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무료 언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에서도 부탄 내 가장 많은 학습자 수를 가진 언어가 한국어라고 합니다. 부탄 왕국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산악국가로 중국이나 인도고의 외부 세력의 개입을 심각하게 경계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탄 왕실은 인도나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보다는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멀리 떨어진 왕조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 더 자주 소통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탄 왕국이 어느 나라와 수교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는 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교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등의 정치 체제나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부탄은 퇴폐적인 나라인지 정신적 가치가 높은 나라인지에 따라 수교국을 결정하는 특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탄은 한국과 수교를 맺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부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과는 수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한국과는 수교를 맺었습니다. 한국이 부탄에게 선택된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부탄은 전국이 금연구역이며 전 국민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해외 유학을 갑니다. 국민들은 비록 부유하지 않지만 품격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탄은 지정학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 중국과 인도가 부탄의 유일한 국경이며 이 두 나라의 패권 다툼 속에서 부탄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외세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3위 티베트 750만 명. 2021년 중국 통계영감에 따르면 중국 내 티베트족 인구는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망명 티베트인볼 포함하면 이 숫자는 7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관상 한국인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티베트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적 역사적으로도 서로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토번 왕국과의 연합을 통해 당나라 세력을 격퇴한 사건은 이러한 연결성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현재 티베트인들은 공식적으로는 자신들만의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인도 다람살라에는 망명 정부가 존재하며 국제적으로 독립운동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부터 중국 칭하이 성에 이르는 넓은 영토 과거 티베트 왕국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의 종면적의 약 8분의 1을 차지하며 중국의 중요한 수자원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의 독립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사이의 패권 싸움이나 서방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심화될수록 티베트의 독립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티베트 지역의 물리독립을 원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완중지대를 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이나 여러 서방 국가를 가문 데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는 추세이지만 티베트인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인들 이 한국어를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티베트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의 정책 중에는 현재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는 남쿠리열도 섬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러시아 주민이지만 이 남쿠릴 주민들에 대해서만큼은 일본 국적자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행정력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자체 문서를 통해 남쿠리열도 4개 섬에서 태어난 러시아인들을 일본 국적자로 간주한다고 하는 행정력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접근 방법을 통해 티베트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티베트인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있어 국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2위 네팔 3,003만 명. 네팔은 현재 비정상적인 한국어 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에서는 전년 말일 대비 체류 입국자 수 증가가 가장 많은 나라로 네팔이 두드러졌습니다. 네팔의 노동력이 한국으로 급격하게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은 한 달 봉급 수준 이상의 달하는 한국어 능력 인증을 위한 교육에 투자할 만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습니다. 산악국가인 네팔에서는 인도나 중국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소득 중대와 더불어 사회적 신문 상승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네팔의 월평균 금연은 200달러의 우리나라 돈 2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반면 한국에서는 이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소득 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팔인들은 대부분 인도인과 비슷한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일부는 티베트 계통이나 동아시아인 특징을 지닌 사람들, 즉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구르카 쪽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팔인들은 대체로 성실하고 일에 집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 내 노동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팔인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네팔 경제에 큰 도움이 되며 한국에서 일한 후 네팔로 귀국한 사람들은 현지에서 상류중 대점을 받을 만큼 부유한 삶을 누립니다. 이로 인해 네팔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으며 이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좋은 대점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네팔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휘말려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공양철도 등이 중국 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네팔은 중국의 사실상의 식민지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위 북동인도 7자매 주 3,900만 명. 북동인도의 7자매주 인구 약 3,900만 명이 거주 중인 이곳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가장 인도 지역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과 흡사한 지역이며 한국인이나 일본인 같은 동아시아인들과 흡사한 외양을 지닌 이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작은 병목 형태의 지역인 실리구리 회랑을 통해 나머지 인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7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특성 때문에 세븐 시스터 스테이츠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 지역은 인도의 동아시아라고도 불리며 겨울이 있는 온대 기후의 특성을 지녔습니다. 최근에는 이 지역이 인도에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보여 일본의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지역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인데 민폭적으로 일본인과 유사한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문석됩니다. 이 지역은 영국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았던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다수 지역은 힌두교 인구가 주를 이루고 인접한 방글라데시는 회교도가 주로 거주하지만 이 지역은 약 17%의 인구가 기독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도 몬토와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계열의 비인두교 문화권이 거주하고 있어 한류 문화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7자 매주 중에서도 많이 풀어주는 작은 한국이라는 별명이 물을 정도로 한류 문화가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지역의 주 도시인 임팔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한국관복군은 영국군과 협력하여 심리전을 담당하며 그 결과 영국군이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연합군 측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었고 이는 한국 독립사건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인도가 독립한 이후에도 물리톡팀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중국이 그 틈볼 이용해 7차 매주 중 하나인 아르나찰, 프라데시주에 대한 영유권 문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물리독립운동보다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중돌 무대가 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인근에서는 한인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 국가인 방글라데시에는 많은 한국 섬유업체들이 진출하여 방글라데시의 경제를 기적적으로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북동인도 지역까지 한인들의 경제 활동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유사한 지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한국과 거리상으로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의 김수로왕과 결혼한 허왕목은 이 지역 출신이며 이 지역에서 거대한 제국들, 세문포번 제국과 신라의 관계 역시 매우 깊었습니다. 이렇게 고대의 관계가 현대에도 복원될 수 있을까요? 고대의 두 지역 사이의 관계는 중국이라는 거대, 제국을 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에 와서도 중국이라는 강대 세력과 마주한 한국의 귀중한 교훈을 미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보이며 북한 압박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북한에서 미국과 한국을 긴장시킨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 존재했던 북한의 비밀 갱도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를 긴장시킨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알고 보면 쿠데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최근 미국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이 훈련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인데요. 그동안 훈련 사실을 밖으로 공표하지 않았던 미국이 이례적으로 훈련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번 훈련 내용은 지하 갱도를 수색 및 점령하는 훈련으로 지하 깊숙이 위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장악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은 SNS를 통해 특수방독면과 방호복, 산소통을 착용하면서 소총 등 개인화기로 지하터널에 진입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는 등 조용했던 움직임과 달리 요란한 움직임을 보였죠. 이뿐 아니라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사일 긴급회의를 요청하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ICBM을 통한 무력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북한 압박의 속도를 높인 것이죠. 러시아를 상대로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 미국이 오히려 북한을 상대로 더 날카로운 대응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 4월에도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을 동해에 배치, 북한에 대한 견제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후로 약 4년 5개월 만에 항모가 동해로 진입한 것인데요. 이번 항모의 접근은 철저하게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러시아만이 아니라 북한도 미국은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중국의 반응까지도 무시할 정도로 미국이 갑작스럽게 항모를 한국에 배치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극비정보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다른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미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에 북한은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그 증거로 이전까지 계속해서 핵실험장으로 이용되던 풍계리 근처에 추가 터널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죠. 위성 사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불안한 집안으로 인해 핵실험이 어려워진 기존 갱도를 버리고 새 갱도를 설치, 여기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을 미리 밝혀낸 것이죠. 통일부도 이례적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최근 개성공단 내 차량의 움직임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그동안 개성공단 내 시설 가동을 중지했던 북한이 마음먹고 시설 가동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죠. 개성공단에서 발생했던 화재와도 연관 있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개성공단에 위치한 시설을 북한이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 역시 다급하게 소식을 전할 정도로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행보와 다르게 미국과 한국이 급격한 움직임을 보인 것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가졌죠. 그런데 최근 유별난 이 움직임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원군에 위치한 오성산 근방에서 북한에서 판갱도가 발견되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충격을 준 것이죠. 과거 익힌 곳이었던 지하 갱도를 북한이 몰래 접근 갱도 보강 공사와 연결 공사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곳은 북한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히는데요. 김정은은 과거 오성산 정상을 순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지역을 중요하게 순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계 지역을 순찰하며 군사기강을 잡기 위한 행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으나 이번 갱도 발견으로 인해
이 지역을 집중 개발한 북한의 의도를 알게 된 것이죠. 북한은 남침을 위한 작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로 시선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한 다음에 기습작전으로 군사들을 보내 남침을 계획했을 수도 있던 상황. 심지어 보강 공사를 한 갱도는 과거 중국이 지은 갱도를 확장해 대규모 병력이 이동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일찍이 이곳을 점령했던 중공군은 오성산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하기지를 건설, 이 지역의 총연장 8.8km의 갱도와 엄계참호 160개, 교통호 53km, 대전차호 4개를 구축하면서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대규모 기지를 건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공군과 북한군은 남쪽에서 진군하는 병력을 손쉽게 막을 수 있었다고 하죠. 미국 전문가들은 이 지역을 조사해보고 원자폭탄을 사용해도 이 지역, 오성산을 모두 소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북한의 관리 소홀과 유지보수 실패로 대부분이 폐쇄되거나 운용 불가능한 장소로 남겨져 북한도 버린 갱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오성산 주변을 둘러보던 한국군에 의해 이 지역의 실체가 밝혀지고 미국의 위성 탐사를 통해 공꽃 주변으로 북한군이 이동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위험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제이커브 보겔 역시 오성산 주변에서 일어나는 북한군의 움직임에 주목해 이 지역에서 북한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비 있는데요. 휴전선 인근의 지하갱도 공사 흔적을 발견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진행된 공사이기에 사진을 통해서 그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다고 말한 그는 갱도에서 파낸 흙을 이동하기 위한 트럭과 그 움직임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남침 준비 사실 증거를 뒷받침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유달리 이번 북한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하 갱도 훈련을 한 것도 북한군이 통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이라고 합니다.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고 무기 상태도 공개될 위험을 감수하고도 미국이 북한을 향해 요란하게 도발을 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행동에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북한 선전 매체는 종말을 야기하는 도발망동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시점에 북한이 갱도를 통한 공격은 물론 핵실험과 ICBM을 동원해서 외부로 자신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미국의 경계심이 한창인 이 타이밍에 북한이 과시적으로 존재감을 뽐내려고 한 것이 이상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미 국무부와 CSIS 등 북한 전문 기구들은 일련의 상황들을 분석해보고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6월에도 한 차례 쿠데타 설이 북한 국경선 주민들 사이에서 퍼졌는데요. 김정은이 습격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죠. 김정은이 항구를 통해 몰래 반입한 고급 물자가 이동 중 화재에 휩싸였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맨 마지막으로 달리던 차 한 대가 물자와 함께 완전히 불에 타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인공적으로 일어난 화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김정은을 노린 공작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김정은은 쿠데타의 전조로 간주하고 자신을 향해 역모를 꾸미는 이들을 모두 잡아들일 것을 주문했는데요. 북한 내의 반 김정은 조직이 활동 중이고 이들 조직이 김정은 암살을 위해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김정은은 당연히 이들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들 조직의 행동이 빈번해진 것은 김정은의 통치가 외환으로 인해 흔들리면서 취약한 경제 구조가 더 약해지면서 조직 장악력에 누수가 생긴 탓이라고 하는데요. 반 김정은 조직은 이 약점을 노리고 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김정은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고 이들 세력에 대한 수배와 함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북한이 ICBM을 연달아 발사하고 백마탄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등 외부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려고 한 것은 내부의 불온 세력을 누르고 외부에 자신의 건재함을 알려 통치 권력을 강하게 잡고자 한 그의 의지가 반영된 행동입니다. 한국으로 군사를 보내 침범하려는 움직임 역시 내부의 단결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CSIS는 유달리 활발한 북한의 움직임은 조만간 한계를 맞이할 것이며 이들이 보이는 움직임과 달리 내부는 썩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잇따른 도발로 한국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북한. 지금 보이는 움직임이 어쩌면 북한이 보이는 최후의 발악이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 이에 맞서 한국이 의연한 태도로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이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화웨이 전략을 따라했던 샤오미가 최악의 위기에 빠져 화제입니다. 주력 시장이던 인도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화웨이가 야심차게 추진한 신규 사업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져 샤오미의 미래 가능성마저 끝장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초대박이 예상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샤오미의 운명은 화웨이처럼 될 것이란 글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휴대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상하이 오토쇼에서 자동차 사업 진출을 발표했고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않고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는 급감했고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들며 위기를 느껴왔습니다. 이에 직접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며 매출을 끌어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2021년 4월 중소 자동차 기업 사이리스와 1호 전기차를 내놨는데 1회당 주행거리가 짧은 데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마저 잘 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첫 해 팔린 전기차는 8,000대 정도로 사실상 실패로 끝나버렸죠. 화웨이가 목표로 잡았던 연간 판매량 30만 대에도 한참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사이리스와 손잡고 고급 SUV 전기차 모델 아이토 M5를 선보였습니다. 화웨이가 직접 차량을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판매까지 말기로 하며 기대감을 키웠던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뒤엎고 유럽 고급차를 뛰어넘겠다며 6천만 원대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 달 고작 3,000대 정도가 팔려 순위 12위로 총격을 줬습니다. 중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전기차 매장과 체험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0개도 채우지 못한 채 관심박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몰락을 부추겼던 더 큰 사건은 작년 6월 화웨이 전기차 전 시장에서 큰 불이 나며 2명이 사망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기차 폭발이 화재로 이어졌는데 직전까지도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안에 전시돼 있던 아이토 M5 차량은 불에 타 뼈대만 남아버렸습니다. 결국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7만 6천 대로 1% 점유율을 보였고 이는 중국 최강이라고 불리는 화웨이 명성에 치명적인 먹칠을 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배터리 1위 기업 칼틀 및 창안자동차와 협력해 전기 SUV 아바타 11을 출시했던 것입니다. 새 회사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제작부터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중국의 국가대표급 전기차 제작을 목표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자사의 자율주행 개발팀 1,000명을 아바타 공장으로 보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자물주행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말겼으며 창안자동차는 자동차 설계와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CATL은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주행거리 680km의 배터리를 준비했죠. 각 분야 최고 기업 세 곳이 함작한 브랜드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중국 내 전기차 1위 기업 비아디는 물론 테슬라, 지리자동차 등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기술적 한계를 느꼈고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마저 중단돼 판매량이 급감하는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지난달 말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가 전기차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생산 중인 전기차의 화웨이 로고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런 불허 조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0년 이상 구축한 화웨이 브랜드가 마음대로 남용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분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직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화웨이의 운명을 따라가고 있는 기업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충격적 사건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샤오미 스마트폰이 폭발해 어린 소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인도에서 홍미노트 5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는데 동영상 시청에 따른 과열이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소리가 너무 커 불꽃놀이 폭죽으로 착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해당 사건이 크게 부각되며 절대 샤오미 폰을 쓰지 말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번 사건이 보도됐는데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린다. 인도에서 샤오미 사업은 골 실패로 끝날 것이다. 샤오미. 이건 브랜드를 부수는 사건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인도에서는 흑미노트 7과 홍미노트 9에 불이 났고 사용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쪽발 사고가 잇따랐는데 해당 사례가 수시로 올라오며 총격을 줬습니다. 폭발 후 가운데가 크게 벌어져 파손 정도가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한 유명 유튜버는 샤오미 폰 때문에 지인이 숨진 일을 언급하며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잔 후 이것이 폭발해 버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도 폰이 폭발해서 저 정도 파괴력이 나오냐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샤오미 폰이 불에 타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화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폭발했고 연기가 계속 나는 상태로 스마트폰과 주변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모델은 2021년 구입한 비교적 최신 폰인데 샤오미는 또 고객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샤오미 폰 폭발 사고는 자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샤오미 폰이 폭발해 다리 쪽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폭로했죠. 출근한 지 5분이 안 됐을 무렵 바지 주머니에 넣어뒀던 샤오미 폰이 폭발하자 재빨리 바지를 벗어 이를 꺼냈지만 다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충전 중 폭발 사고도 자주 발생했고 이를 환불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넣은 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샤오미 폰의 실체를 알게 된 인도인들은 삼성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 신께 감사하다는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 설정된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는 중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삼성과 샤오미의 문명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1분기 인도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은 작년과 올해 1위를 지켰고 샤오미는 23% 점유를 해서 16%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4분기 인도 시장에서 1위를 달아난 데 이어 갤럭시 S23 출시에 힘입어 또 다시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인 갤럭시 울트라 판매물은 전년 동기 대비 247%나 급증했죠. 애플의 고가 제품 점유율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인도에서 고가 스마트폰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74만원 이상 폰이 62% 성장했고 49만원에서 74만원 폰도 60%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반면 샤오미가 강세를 보였던 49만원 이하 저가폰 수요는 33% 감소했죠. 게다가 최근 인도 법원은 9천억 원가량의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는 샤오미의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인도 당국이 샤오미가 수년간 3곳의 해외 법인의 불법 송금 사실이 있다며 9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압류한 상태였는데 이를 정당하게 본 것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삼성은 인도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전세계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 역성장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6천만 대, 22%를 기록하며 선방했고 애플은 5,800만 대, 21%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현재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오미가 믿고 있던 중국 시장마저 찬바람이 불며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올 분기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6,700만 대로 전년 대비 11%나 감소해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스마트폰 구매도 꺼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4.5%를 기록했고 중국 정부는 민간 수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 침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들은 1분기 샤오미폰 판매는 22% 하락한 반면 삼성은 세계 1위에 복귀했다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해외 매출 비중은 51% 정도인데 그중 인도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샤오미폰 99%가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고 샤오미 TV 또한 인도에서 100% 생산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샤오미가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2020년 인도와 국경 분쟁 후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불리한 내용입니다. 당시 접경 지역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이체디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중국 통신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53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61%나 감소했죠.
샤오미는 스마트폰이 몰락해가자 화웨이처럼 전기차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10년간 최소 1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5,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연구개발 인력만 2,300명에 달합니다. 올해도 전기차 분야 연구개발에 총 3조 8천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샤오미가 조성한 전기차 펀드는 2조 원에 목박합니다. 샤오미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순이익이 파탄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에 도입할 자금마저 바닥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상하이 모터쇼에 샤오미 회장이 깜짝 방문하며 내년부터 5,600만 원짜리 전기차 생산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처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또한 CATL 제품 판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전기차를 양산하고 첫 해 10만 대, 3년 내 90만 대 판매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며 올해 6,000명 감원을 예고했는데 샤오미 전체 직원 수가 3만 5천 명이를 감안하면 20%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잇따라 쪽발 사고가 터졌고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쪽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배터리 완충 시간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기술을 홍보했지만 오히려 발열 및 폭발 위험을 높여온 바 있습니다. 샤오미는 현재 약 2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특허를 보유 중으로 베이징의 R&D 센터를 포함해 연 30만 대 생산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성이 무시된 채 과장된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웨이를 따라 선택한 전기차 사업. 과연 샤오미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